자, 그러면 계획에서 이제 중요 부분이 7번 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 법리라 해서 이제 소송. 응? 네. 그러면 우리 행정계획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모든 행정계획이 다 소송대상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처분성이 인정되는, 즉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 갖는 계획만 소송대상이 될 수 있는데, 소송해도 사실 어떻게 될까? 법원이 그 계획 내용이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응? 야, 관련해서 행정계획의 어떤 그 관련된 법적인 특성 공부를 해봅시다. 우선 이 얘기의 기본을 위에 4줄에 써놨어. 그죠? 자,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는, 즉 행정계획 때문에 자기 피해 입었다고 국민이 위법이라고 소송을 냈다고 치자. 그럼 법원이 심사하는 데는 어떻게 돼? 어려움이 꽤 있다. 그죠? 이유는 첫째 줄, 행정기관에게 계획을 짜도록 정해놓은 법의 어떤 특색이 있고, 그것 때문에 행정기관에게는 계획 내용을 어떻게 내용을 짤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폭넓은 재량이 주어진다. 응?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행정위원회 짠 계획의 내용이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곤란함을 느낀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계획의 내용이 위법인지 아닌지 여기다 초점을 두지 않고 어디다? 계획 짜는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하는 절차적인 측면에다가 초점을 둬서 법원이 계획이 위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 응? 그래서 세제 줄에 그 행정계획에 대해서 통제하는 이론으로 독일에서 형량명령 이론이라는 게 등장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이걸 받아들여서 그런 논리로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기본 틀을 알고 그러면 바로 들어갑시다. 자, 쌍글 1번 계획법규범의 구조적 특색. 밑줄 어디? 두째 줄. 계획법규의 구조는 목적 수단 구조. 이 단어 목적 수단 구조 또는 목적 프로그램. 이게 계획자도록 한 법의 특색이야. 응?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법 규정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뭐 음주운전하면, 응? 이런 식으로 뭐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응? 뭐뭐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무슨 조치 한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법 규정? 그렇죠. 뭐뭐한 경우에는 뭐뭐 조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또는 하여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일종의 요건 또는 조건. 요건을 정해놓은 거야. 무슨 요건에 해당되면 무슨 조치 할 수 있다. 뭐 영업정지 할 수 있다.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효과 부분이라고 칭한단 말이야. 응? 그럼 대부분 거의 이런 구조로 돼 있지 않아요? 무슨 요건에 해당되면 무슨 조치. 응? 요건, 효과 구조로 돼 있어요. 보통 법 규정이. 근데 그래서 그게 첫째 줄이야. 근데 행정기관에게 계획자도록 한 법 규정은 어떤 구조로 돼 있대? 그럼 계획자도록 한 법규범. 행정기관의 계획자도록 한 법 규정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뭐뭐를 위하여. 응? 굉장히 추상적인 목적을 정해놔요. 목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놔. 응?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해놔요. 짐작 가능하죠?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은 뭐야? 지금 읽은 대로 목적을 정해놓는단 말이야. 그것도 목적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런 성격. 국토의 균형 발전, 응?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 이런 추상적인 목적을 정해놓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하래요? 무슨 계획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래. 응? 그래서 계획이라는 수단을 쓰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획이라는 수단을 쓰라 그래서 법 규정의 구조가 목적 수단 구조로 돼 있다. 이해되죠? 보통 법 규정이. 네, 그래서 쌍가루 1번 얘기했어.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자, 또 이 법 규정을 보면 여기 굉장히 추상적인 목적을 정해놓고 이 목적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짜라 하기만 해놨지.
이 추상적인 목적을 달성해서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짜야 되는지 그 내용, 뭐 내용으로 채울지는 법에서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해서 계획을 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할지는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하라고 다 권한을 준 거야. 알아서 계획 내용 채우라고. 그래서 쌍가루 2번에 보면 계획재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계획재량이란 뭐라고 말해?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봐요. 자, 법 어떻게 됐어? 추상적인 목적 정해놓고, 응? 계획이라는 수단을 쓰라고만 해놨지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응? 셋째 줄,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계획을 짤 때 광범위한 내용 형성의 자유가 법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이를 계획재량이라고 한다. 그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은 특별한 건 없어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이야. 그러면 이쪽하고 재량을 보자. 그죠? 자, 이쪽에 예를 들어볼까요? 이쪽에 예를 들어보면 아까 무슨 예를 들었어? 자, 이런 예요. 음주운전하면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하면 뭐야?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쪽에도 재량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법에 의해서 경찰 기관에게 재량 줬죠. 음주운전 해도 할지 말지 결정하고 하기로 한다면 면허 정지를 시킬지 면허 취소를 시킬지 또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게 재량이 있긴 해서. 근데 이쪽의 재량은 좁아. 경찰이 택할 수 있는 건 뭐야?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면허 정지냐 면허 취소. 이 딱 법으로 정해진 것 중에서 잘 고르는 거죠. 어때요? 이쪽은 어때요? 응? 자, 예를 들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응? 위하여. 그다음 뭐랄까 무슨 국토 기본계획 하여튼 도시계획 저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죠? 이 굉장히 국토의 균형 발전도 되게 추상적인데 이걸 위해서 계획만 짜라 그랬지. 어떤 내용으로 계획 짜야 돼? 뭘 반영해서 계획 짜야 돼? 물론 이 국토의 균형 발전에는 목표에는 맞게끔 계획을 짜야 하는 기본 방향은 여기에 맞게끔 계획은 짜야 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 언급이 없어요, 법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행정기관이 내용을 생각해서 다 채워넣어야 돼. 계획의 내용 속에. 그죠? 이거 비유하자면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 전에 그런 비유 했었나요? 너 가서 소주 한 잔 먹는데 오징어나 쥐포 중에 하나 사와라. 그럼 오징어 아니면 쥐포 한정이 돼 있잖아.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쉽잖아. 응? 재량은 있으나 오징어를 사갈지 쥐포를 사갈지. 근데 여기는 그냥 야, 소주 먹는데 안주가 없다. 그냥 적당한 안주 좀 사와. 소주 안주에 어려워. 이거 어려워. 어떤 게 응? 그 소주 안주에 어울리는 안주인지 알아서 사오래. 이거 어렵잖아요. 그럼 뭘 사가야 되나 더 고민스러워. 그죠? 어쨌든 이쪽은 선택의 폭이 더 넓겠죠? 응?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행정기관이 계획 짤 때 가지는 재량이 일반적인 경우에 재량보다 양적으로 넓죠. 그건 누구도 부정 안 해. 근데 이제 질적으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 약간 논란이 있는데 뭐래요? 질적으로까지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양적으로 넓다. 둘째 줄 끝에 그 재량의 질적인 차이까지 있다라고 봅니다. 응?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딱 법으로다가 정해준 것 중에 하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에 불과하죠. 여기는 열어놨어. 네가 창의적으로 생각해. 응? 오히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려는 거 비슷하지. 그죠? 근데 이거는 더 창의성을 요하는 재량이다. 응? 질적 차이까지 있다. 이 동그라미 2번을 중시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쌍가루 3번. 그러면 세 번째. 행정기관에게는 아주 광범위한 계획 재량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그죠? 계획 짤 때 행정기관이 계획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는데 이거
광범위하긴 하더라도 무제한 아니다. 무제한적인 거 아니다. 그래도 제한이 있는 거다.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그 계획과 관련된 공익, 사익, 그 계획이 짜여져서 실행되면 이익 받는 자, 불이익 받는 자, 또 그 계획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환경 훼손이 있게 된다. 그러면 환경 훼손이라는 공익 침해와 또 무슨 뭐 경제 발전이라는 또 공익 목표, 이게 또 공익 간에도 충돌이 될 수 있죠. 그죠? 네, 이런 거 다 뭐해? 계획 짤 때 다 조사해서 균형 있게 반영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 형량, 명령. 응? 형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제대로 조사해서 반영을 하지 않고 계획 짰다면 그 계획은 형량, 하자가 있는 계획, 위법한 계획 이렇게 보는 거죠. 응? 그래서 거기 형량, 명령, 세 줄 정도 행정기관이 계획을 짤 때는 계획과 관련된 모든 공익과 사익 이런 거 다 균형 있게 조사해서 그 중요도에 맞게끔 반영해서 계획 짜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한 그런 형량 명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계획 짜놓으면 하자 있는 계획으로서 무효, 뭐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꾸준히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읽어두고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형량 하자의 유형이 있어요. 그 중시하세요. 조사의 흠결 나왔는데 그 밑에 거 세 개가 더 중요해. 형량 혜태, 형량 흠결, 오형량.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단어를 잘 연결해. 혜태라는 건 뭘 의미하는데 형량 혜태는 이 계획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전혀 안 한 거. 이 비교 반영을 전혀 안 한 거. 이익 형량을 전혀 안 한 걸 혜태. 이익 형량을 하긴 했는데 뭔가 누락시킨 경우 있죠. 중요한 이익을 누락시킨 경우. 빠뜨린 걸 흠결. 오형량은 첫째 끝에 객관성,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그러니까 중요한 이익은 조금 과소 반영하고 안 중요한 이익을 과대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런 경우를 오형량이라고 그러고 우리 대법원 판례도 혜태, 흠결, 오형량 이 세 가지 경우를 위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밑에 판례가 어쩌고저쩌고 좀 들어봤는데 거기에 여러분 책에 2018년 판책은 1, 2번 이렇게 판례가 들었는데 그거 전혀 관계없는 판례가 들어간 거야. 2019년 판에도 내가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쳐놨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이미 앞에 나왔던 판례야. X. 이거 없애버리세요. 1, 2번은. 거기에 원래 어떤 판례가 들어갔냐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한 거야. 보통 계획 짜도록 한 법 규정은 이렇게 추상적인 목표만 정해놓고 이런 계획을 짜도록만 규정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행정기관에게는 계획을 짤 때 그 계획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 이걸 내용 형성에 광범위한 내용 형성에 자유가 주어진다. 하지만 그 계획 짤 때 그 광범위한 내용 형성의 자유도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는 거다. 이러면서 세 가지 계획을 짤 때 행정주체가 계획을 위반 결정할 때는 아까 그 계획과 관련된 모든 공익 간에 사익 간에 이런 거 대립되는 공익 간에 대립되는 사익 간에 공익과 사익 간의 모든 이익을 다 조사해서 비교 형량해야 되고 그걸 안 하면 위법.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익을 누락시킨 경우도 위법. 그 다음에 오형량한 경우도 위법.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위법이 된다. 이런 내용이 판례가 있어요. 굳이 뭐 안 써놨어도 언급은 다 된 거니까. 그래서 그 위치가 잘못됐어요. 판례 우리 2019년 판 책에서는 판례 1, 2번 그래서 그거는 X로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3번 그죠? 새 책은 3번이 추가돼 있죠? 작년 책은 없고 거기 3번 보면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 그래서 거기다 추가해 놓으면 이름이
아까 이제 도시계획이 옛날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죠.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다른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에 관한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끝에 가 뭐였어요? 실시계획 인가처분. 요 단어가 나오고 이거의 성격 뭐래요? 응?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성행위로서 이에 따라 토지 수용권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응? 뭐 이런 얘기를 썼죠. 따라서 행정청이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계획이 법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해야 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에는 물론이거니와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하며 그 비교 교량은 비례 원칙에 적합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2018년 7월달 판례로 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뭐래요? 형성행위. 여기 키워드 그거예요. 형성행위.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되면 뭐가 발생한대요? 이에 따라 토지 수용권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 토지를 수용할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성격 뭐란 얘기예요? 응? 처분이고 토지 수용권 등 권리를 발생시키는 특허 처분이에요. 특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특허 처분. 응? 표현은 인가처분, 인가라고 표현했지만 특허 처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추가해 놓기 바랍니다. 응? 새 판례. 2018년 7월달 판례. 자, 뭐 하나 추가해 놓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획과 권익구제 보도록 합시다. 쟁송, 행정소송으로 생각합시다. 모든 행정계획이 소송 대상 됩니까? 아니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계획만 소송 대상이 된다. 그런데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계획이라도 소송 제기해서 계획이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무효를 한다, 승소하기 무진장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얘기. 계획의 내용 가지고 법원이 잘못된 내용의 계획이다. 이거 심사 판단이 어려워요. 응? 왜냐면 행정계획자라는 게 어떤 고도의 전문 기술적인 그 능력, 전문 기술성을 요건으로 하거든. 그럼 법원이 행정기관마다 더 전문 기술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 계획 내용 가지고 통제하기 어려워요, 법원이. 그래서 아까 무슨 논리로 통제? 절차, 계획 짤 때 얼마나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반영을 했느냐, 여기다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행정쟁송에서 어떤 행정계획이 처분성이 인정돼서 쟁송 대상, 즉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에게 부여되는 광범위한 계획 재량 때문에 계획 내용이 위법이다. 이거 심사 판정받기 어렵고, 설령 계획이 위법이라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계획을 취소하거나 해가지고 원상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실행돼서 이미 어떻게 했어요? 막 다 사람들 보상해주고 다 이주시키고 다 했는데 누군가가 이 계획 위법이야 소송해서 없던 일로 하면 앞서 보상비 받고 이주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결국 뭐예요? 취소 이런 거 받기 무지 어려워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행정계획은 위법하다는 점 인정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제 와서 계획을 취소하기는 곤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공익적 사정을 고려해서 위법이지만 유지시키는 판결합니다. 그런 걸 사정 판결이라고 그래요. 소송 파트에서 배웠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계획이 이미 짜여져서 실행이 옮겨지고 난 뒤에는 취소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 잘못된 계획이 짜여지는 걸 미리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잘못된 계획이 짜여져서 실행에 옮겨진 뒤에는 취소받기 정말 어렵다는 얘기죠. 응? 그럼 확인해 보죠. 판례 1번 보니까 어떻게 돼요? 1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쭉 하더니 두 번째 줄 뭐라고 나왔어요? 끝에 일단 사업에
시행에 착수한 뒤, 이게 중요하죠. 계획이 짜져서 뭐가 된 뒤에는, 시행에 착수한 뒤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응? 설령 그 계획이 위법한 계획으로 인정되더라도 소송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 무슨 손해배상이나 이렇게 돈으로 그 사람, 소송한 사람 구제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획 자체를 어떻게 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일단 시행에 착수한 뒤에는 손해배상 이런 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변론으로 하더라도 도시계획 결정 자체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일부 이해관계인에게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이 문제 이 판례 꼭 알아두고요. 1번 중요, 2번도 중요합니다. 자, 2번도 보면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도시계획 사업이 이미 시행됐죠. 그래서 토지 수용되고 그랬단 말이야. 보상받고. 응? 그러면 대부분의 토지 수용되고 보상받은 사람들 다 이주하고 갔는데, 그죠? 그 중에 일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응? 그래서 토지 수용돼가지고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그 도시계획 결정하고 토지 수용한 게 중대 명백한 위법에서 당연 무효라고 인정된다면 모를까? 그럴 정도의 그 위법이 있지 않은 이상은 도시계획 결정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취소하게 되면 일부 이해관계, 이 소송한 사람만 그 위에서 소송한 사람이 주장하던 이 계획 전체를 취소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토지 수용당하고 보상비 받고 다 이주해서 딴 데 가서 그 보상비로 땅 사고 건물 사고 했는데 처음부터 없었던 일 되면 어떻게 하라고?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도 딱 보면 한번 사업이 시행되고 난 뒤에는 계획 취소해달라, 힘들다는 얘기죠. 응? 또 3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3번 판례도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첫째 줄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첫째 줄은 무슨 이전 고시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해서 처리된 권리기속 관계를 모두 무효하고 다시 처음부터 계획 짜가지고 다시 절차 거치게 하는 것은 이런 공익적 성격에 막 배치된다, 안 맞게 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두 줄, 이전 고시가 효력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일부 조합원이 재건축 그 조합이 작성해서 행정청에 승인받은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해달라, 이런 거 소송할 리 인정해 줄 수 없다. 여기서 알아야 될 때는 이전 고시죠. 이전 고시가 이제 그 재건축해서 싹 밀고, 그죠? 거기다 다 새로 짓고 뭐 했잖아. 그러면 원래 있던 권리 이쪽의 건물로 이제 권리가 이전했다. 이건 이제 다 확정 발표한 거예요. 그게 이전 고시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소유권 권리가 다 이쪽으로 이전돼서, 응?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권리 이전된 효과에 따라 다 어떻게 법적 관계가 다 마무리되는데 그 중에 일부 조합원이 원래 계획 자체 다 없애달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다른 조합원들 이해관계 어떻게 해야 하고, 그죠? 다 그래서 자, 같은 취지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쌍거리 2번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어느 때 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 다 하여튼 공권력 행사로 뭐 했을 때 헌법상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됐을 때,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 구제 신청. 단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다면 소송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최후로 헌법소원 가야 돼. 소송을 통해 구제 가능한데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하는 건 안 되고, 그죠? 그러면 판례로 바로 가봅시다. 1번 되게 중요하네요. 1번 판례 보면 자, 키워드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에 대해서 권리 의무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건데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일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데다가 또 앞으로 법으로 아마 만들어지나 봐. 법령이 만들어져서 뒷받침돼가지고 그대로 실시될 게 틀림없다,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뭐로 볼 수 있대?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로 인정할 수 있고, 그때는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례가 비구속적 행정계획 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셋째 끝에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장관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거기 판례 1번은 그 세 줄이 중요한 거예요. 꼭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책 2번 판례 있죠? 2번 판례 읽어보면 일단 일반론 보죠. 일반론을 보면 2번에 일반적으로 국민적 구성력, 그러니까 국민에게까지 구속력 갖는 계획은 행정행위, 즉 처분에 해당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 갖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 지침에 지나지 않는 계획은 행정행위, 즉 처분이 될 수 없어. 그죠? 이와 같이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해 직접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는 소송 대상도 안 되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도 볼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예요? 밑줄 친 부분에 부분에서 키워드 찾아내요. 뭐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이전 계획. 그죠?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거 소위 LH공사, 거기서 우리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공공기관들 지방 이전 추진하잖아. 그리고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 요거는 어떻게 해요? 셋째 줄 밑줄 친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법칙주의에 어떤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아니다. 그러면 아주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LH공사의 지방 이전 계획은 헌법소원 대상되는 공권력 행사, 즉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 아니다. 이거예요, 골자. 딱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첫째 줄 밑줄 뭐 나왔어요? 제목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고시의 성격. 자, 요거예요. 그 밑줄. 어느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조치는 결론은 뭐래요? 이거 처분이다 아니다? 답해보세요. 행정소송 대상될 수 있는 처분이다 아니다? 즉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규제하는 효과 갖는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이다. 응? 처분이에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면 이거는 처분. 응? 처분이니까 뭐가 가능해? 소송 가능. 그럼 소송을 통해서 구제 가능하거든? 그럼 소송을 먼저 제기해서 구제 신청을 해야지. 소송 가능한데도 소송 제기 안 하고 헌재 바로 헌법소원 청구한 건 안 된다.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이 어긋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 4번 매우 또 중요합니다. 거기 밑줄 친 거 보니까 뭐예요? 교육부 장관이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 이게 제목. 교육부 장관이 작성한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 이게 제목으로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 기본 계획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대? 첫째 줄. 국공립대학은 총장 직선제로 돼 있는데 그거를 바꾸래. 응? 즉 뭐 교수들이 직접 총장 선출하고 하는데 그 총장 직선제에서 다른 거로 바꾸면 그걸 개선이라고 표현하는데, 바꾸면 어떻게 된대요?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데 점수 가산점 주고 한다는 거지. 응? 그걸 미끼로 이제 바꾸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교육부 장관의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은 헌법소원 대상되는 공권력 행사 아니다. 공권력 행사 아니니까 이건 뭐래? 강제로 따르도록 구속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학교마다 총장 직선제, 그러니까 택할 수 있다는 거지. 총장 직선제를 바꿔가지고 다른 거로 바꿔서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받을 건지, 아니면 그냥 좀 삭감돼도 우리는 그냥 안 바꾸겠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주어진 거지 강제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로 안 본 거예요. 응? 꼭 체크. 그리고 이 4번 봤죠? 4번 뭐하고 또 비교해야 돼? 응? 이거하고 뒤에 어디를 보내? 행정 지도를 찾아보세요. 행정 지도. 저 우리 2019년판 새 책은 401쪽에 있고 행정 지도 맨 끝에서 2페이지 전인가 그쯤에 있어요. 그래서 헌법 소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헌법 소원. 더 뒤로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세요. 그럼 제목이 헌법 소원이라는 데 있죠? 네. 거기 보면 판례 3번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판례 3번 보면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에게 뭘 했대요? 학칙을 고치라는 거지. 학칙 시정 요구. 그죠? 근데 이거는 공권력 행사로 봤어요, 안 봤어요? 학칙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시정 안 하면 어떻게 한대? 응? 확정 불이익 주겠다 그랬대. 그러면 사실은 강제나 다름없는 거다. 그죠? 그래서 뭐야? 공권력 행사로 인정해서 헌법소원 대상으로 했어요. 이거 헷갈리지 말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는 총장들에게 학칙 시정 요구인데 계획이라는 용어 안 들어갔죠? 그럼 그거 갖고 구분해봅시다. 시험의 요령상. 앞에 거는 뭐 있어요?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 계획이 들어갔죠. 계획 속에 총장 직선제 개선하는 거 여부를 재정 지원의 평가 요소로 하겠다 이렇게 한 내용인데 이거는 강제성은 없다고 본 거야. 공권력 행사를 안 봤다는 거. 헷갈릴 우려가 있어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세요. 그럼 다시 와서요. 다시 와서 이번에는 헌법소원 앞에 행정계획에서 5번 판례. 책에 5번이 있어요, 없어요? 작년 책에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추가해 놓으세요.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 했냐? 무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 공표하는 게 있어서 뭐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이라고 작성을 했대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근데 이 법적 성격 뭐래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 법적 성격은 행정계획인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 결론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결론은 이거 헌법소원 대상되는 공권력 행사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추가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권력 행사 되는 거로 인정한 거 있고 아닌 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보죠. 이번에는 계획 때문에 위법한 계획 때문에 피해 봤다. 아까 어떤 얘기했어요? 위법한 계획이라도 실행에 옮겨주는 한 뒤에 취소받기 거의 어렵다 그랬죠. 결국은 위법한 계획의 구제는 결국은 돈으로 손해배상, 이게 현실적인 구제 방법으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손해전보. 그럼 뭐 그냥 동그라미 1번. 위법한 행정계획이 실행됨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상 이거 계획자는 것도 공무원들의 직무행위잖아, 그죠? 그래서 국가배상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계획 때문에 피해 봤다면 자기 잘못 없이 재산 피해 봤다면 손실보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서 읽고 지나가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우리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계획이 실효됨으로 인해서 국민의 재산 피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 밑줄. 우리
계획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행정위원회 계획을 짰다가 폐지하거나 변경하면, 그러면 계획 짜면 국민은 계획대로 될 거라고 믿고 뭔가 투자도 하고 행동을 옮기잖아. 신뢰하고. 근데 계획을 폐지하거나 변경해버리면 갑자기 그럼 낭패를 보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행정기관의 계획을 폐지하거나 변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것도 한번 시험에 문장에 쓰였습니다. 두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거기에 판례 한번 읽어봅시다. 도시계획 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 조금 아까 어떤 예를 들었어? 개인 땅이 있는데 거기 집 지려고 했는데 학교 용지로 지정이 됐어. 그럼 뭐요? 그렇게 가지고 자기 땅인데 이용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배제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원래 건축 가능한 땅인데 건축 못하게 종전의 허용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저한 재산 손실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이거 어떻게 돼? 보상해줘야 되는 거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정부가 무슨 아까 학교 짓는 사업을 벌인다 그러면 학교 용지를 지정하고, 근데 지정하자마자 바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바로 될 수는 없고 예산도 뭐 이제 배정돼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국민도 사업 추진이 좀 늦어지더라도 기다리고 감수해야 된대요. 응?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응? 어떤 경우라도 자기 토지인데도 자기 이용이 막힌 상태에서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이라는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도로서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10년까지는 아무 보상 없이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땅 이용도 못하게 막혔는데 응? 감수하래. 근데 10년이 넘어가도록 사업 추진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10년이 지난 뒤부터는 그 계속 저 학교 들어설 용지로 묶어두고 지정해놓고 토지 이용 못하게 막는 게 정당화되려면 10년까지는 보상 안 하고 막아도 묶어놔도 되는데 10년이 지난 뒤부터는 그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서 계속 지정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20년이 지났어. 사업 추진. 그러면 20년 지나면 이제 지정했던 건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죠. 응? 네, 그렇게 된 거야. 야, 10년까지는 보상도 받고 기다려야 된다. 좀 너무 과하다. 그죠? 응? 네. 어쨌든 판결은 그랬습니다. 네. 자, 이거 뭐 꼭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아니고 행정계획 파트에서는 뒤에 손실보상 파트에서도 또 이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보면 이렇게 되죠. 진짜로 위법하게 계획이 짜여져서 실행에 옮겨져. 그 계획 위법이니까 없던 일로 취소해달라. 이거 무지 어렵잖아. 기껏해야 위법한 계획이라고 인정돼도 그대로 계획대로 실행, 위법한 채로 그냥 가는 걸로 하고 대신에 피해 어떻게 돼? 손해배상 이렇게 돈으로 이제 소송한 사람 돈으로나 구제되지. 결국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아까? 위법한 계획이 짜여지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계획을 짤 때부터 어떻게 해? 이 계획이 짜여져서 실행되면 좋은 점, 부작용 이런 거 다 충분히 파악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죠?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쌍가루 4번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계획이 짜여져서 실행되고 난 이유는 사후적으로 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응? 그렇죠? 요새 대표적인 예로 뭐 하나만 봐도 알아? 응? 4대강 사업 한 거만 봐도 알잖아요. 지금 보호를 또 해체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또 갈등. 그죠?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4대강 사업은 어떻게 했어? 특히 저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이 부분은 소송 갔어요. 응? 소송 갔는데 판결 어떻게 나왔어? 고등법원 같은 데서는 뭐 지방법원까지는 모르겠고 고등법원에서는 뭐 인정했어? 계획 절차 위법이 있다. 계획 위법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 벌써 소송 들어갈 때부터 뭐야? 사업은 착수됐잖아. 착수돼가지고 막 다 뭐였어?
보도 막 다 싸놓고, 응? 방바닥 다 그거네. 다 이미 실행에 옮겨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소송 들어간 거예요. 응? 또 소송 들어갔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 날밤 밤새워 막 공사 강의. 응? 어쨌든 판결 내릴 때쯤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공사 완료됐어요. 보도 다 쌓아놓고. 응?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는 계획이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짜서 계획에 위법이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 이제 와서 계획을 취소해서 원상으로 돌리기는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응? 그래서 내린 판결이 위법이지만 유지시키는 판결, 사정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소송한 주민도 불복, 행정청도 불복 해가지고 대법원에 다 상고했어.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는지 알아요?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나오는데 이제 원래 그게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요새 말로 예타라고 하지 않아요?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저 4대강 사업을 원래는 뭐 얼마야? 돈이 몇천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치고 비용 편익 비율이 1이 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응?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좀 빈약하단 말이야. 응? 그리고 그런 절차를 다 거치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려서 우리 MB께서 임기 내 완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예외 규정을 뒀어요.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국민이 통해서 그냥 바꾸면 되잖아. 국회에 안 거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뭐 몇천억 넘는 사업이라도 그게 뭐랄까 저 재해 방지, 응? 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거쳐도 된다. 예외 규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4대강 사업이 뭐 홍수를 방지하는 이 재해 방지의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예타 면제 대상이 되도록 바꿔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한 거죠. 응? 네.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예산 편성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앞에서 우리 판례 보는데 예산 편성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해도 그거하고 어떤 처분에 위법하고 별개로 보잖아. 예산 편성 절차에 하자 있어도 처분까지 당연히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판례 하나 앞에 있어요. 그게 이거하고 연관됐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설령 4대강 사업이 예산 편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는 것만으로 그 4대강 사업 계획 자체가 위법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그래서 대법원은 적법이라고 판결했어요. 낙동강 사업. 그 사정 판결로 끝난 게 아니고 적법으로 판결을 한 거예요. 하급법원에서는 사정 판결을 내렸었는데. 자, 그래서 쌍가루 사본 쭉 읽어보면 사후적으로 원상 시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 뭐가 중요하다? 셋째 줄. 계획 입안 과정. 계획 짤 때부터 계획 수립하고 확정하는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적 통제. 그래서 절차적 통제가 중요한데, 자, 밑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계획 짜는데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절차 하나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우리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계획 수립 확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응? 맨날 출제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사전적 절차 통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계획법은 수립 확정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맨날 낸다니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획의 마지막 논점, 계획 보장 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자,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계획 보장 청구는 의의의 키워드 신뢰보호가 관련이 있어요. 신뢰보호. 자, 여러분이 하나 정부에서 계획 짜서 발표하면 그 계획대로 될 거라고 신뢰를 하고 뭔가 투자도 하고 행동 옮긴다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정부에서 무슨 어디를 개발 계획을 짜고 하니까 투자하고 뭔가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행정기관이 야, 계획 짤 때하고 좀 상황이 바뀌었다. 계획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겠대. 응? 자, 그러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정부는 뭐라 그래? 계획을 폐지 변경해야 되겠대. 왜? 이 공익 있게 맞게끔 해야 되니까. 응? 근데 상대방은 그럼 계획 폐지 변경해버리면 신뢰하거나 행동한 나 피해본다. 신뢰 보호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 보호 주장하면서 어떻게 원래 계획대로 유지시켜달라.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유지시키지 못한다면 계획을 믿고 따른 내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대안 조치를 마련해 단다. 이런 게 경과 조치 청구라 그래요. 응? 이도저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뭐 계획 폐지 변경하는 거 하되 대신에 뭐야? 내가 입은 피해를 돈으로 보상해 달라.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계획을 폐지 변경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개인이 신뢰 보호를 내세워서 이런저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넓게 보면. 그래서 여기는 의의에서 읽으면서 신뢰 보호, 응? 그러면 시험의 중요한 논점은 인정 여부입니다. 응? 인정 여부. 자, 그러면 계획 보장 청구권에 대해서 좁게 말해서 뭐로 이해해? 우리 단어 중에 계획 존속 청구권, 그 단어로 이해하세요. 계획 존속 청구권. 뭐야? 원래 계획 폐지 변경하면 안 된다. 신뢰 보호를 해서 원래 계획 유지시켜달라. 유지 존속시켜달라고 청구할 권리 인정된다 안 된다. 이거 묻는 거예요. 오른쪽에 가니까 인정 여부 어떻게 했어요? 계획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뭐래요? 가변성이야, 가변성. 계획은 본래 가변적인 성격이다. 변경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계획은 장래를 예상하고 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획을 짜는 건데 만약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예측하고 안 맞으면 그 계획은 변경해야 되잖아요. 응?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사정이 변화됐는데도 원래 짠 계획대로 그대로 밀고 가? 그러면 현실에 맞지도 않는 계획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공익에 맞지도 않죠. 그러니까 결국 계획의 속성인 가변성, 그 다음에 공익, 공공복리라는 관점에 이 관점하고 또 하나는 대립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개인의 신뢰보호. 이 충돌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가 더 우월하다고 봐? 공익이 더 우월하다. 계획을 폐지 변경시켜야 될 공익적 필요가 더 개인의 이 신뢰보호보다 더 크게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계획 보장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응? 이게 결론, 핵심 중요한 결론. 그러면 계획 보장 청구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획 존속 청구권이라고도 또 좁혀 말하기도 합니다. 응? 같은 결론이에요. 원래 계획 유지 존속시켜달라. 인정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쌍거리 6번. 이번엔 계획 바꿔달래. 국민이 정부에서 계획을 짜놓고 안 바꿔. 현실이 바뀌었는데도. 그죠? 그럼 국민이 야, 이 현실에 맞지도 않는 계획이다. 계획 바꿔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그럼 권리가 인정되면 정부는 계획을 바꿔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이 돼요. 응? 요구하면. 그래서 읽어보면 알겠죠? 역시도 시험의 핵심은 국민은 행정기관에게 계획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어땠대요? 인정 여부. 첫째 끝에 원칙 인정될 수 없다. 원칙 그렇죠? 물론 예외 법에 규정이 있다든지 또는 조리상 인정된다면 모를까? 원칙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 근데 원칙은 인정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판례들이 매우 중요. 자, 1번 판례 보자. 법에 보면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고 또 장기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일단 계획이 확정되고 난 후에 나중에 사정 변동이 생겼다고요? 지역 주민에게 일일이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는 거다. 뭐 얘기한 거예요 지금? 계획 변경해달라는 청구권 인정될 수 없다. 응? 원칙적으로. 그런 결과 어떻게 돼요? 청구권은 다른 말로 하면 신청권이죠. 신청권. 청구권이 없는 자가, 신청권이 없는 자가 신청한 거 행정위원회 거부해도 그건 권리를 침해하는 의가 아니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니다. 그죠? 이렇게 있는 거죠. 자, 1번 알아두고요. 2번 똑같습니다. 2번을 보면 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읽어봅시다.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거부 행위를 했을 때 그 거부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즉 거부 처분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한테 뭐가 있어야 돼?
법규상으로나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 하더라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계획 변경에 따른 신청권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결국 재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라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 안 되니까 불허 통지 거부한 거죠. 거부한 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될 수 없다. 이 2번 읽으면서 밑줄 친 부분에서 결국 뭐예요?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요? 사업계획 변경 신청 나오죠. 계획 변경 나오잖아요. 계획 변경. 안 그래요? 아, 그 단어를 주게 되는 계획 변경. 응? 3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3번은 여러분 첫째 주거 뭐냐?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입안 제한과 관련해서는 주민이 입안권자가 이제 안 짜는 자지. 안 짜는 자가 행정기관이겠죠. 입안권자의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도시계획 이렇게 서면 뭘 첨부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제한을 받은 입안권자는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런 점에 비춰 결국 여기서는 뭐 하는 거야? 법에서 이런 내용은 포함해서 계획 좀 짜달라 하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권이 법으로 인정되고 있대요. 그죠? 법에서 인정해놨대.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 밑줄 친 부분. 밑줄 쳤나? 아니다. 자, 여기 밑줄 쳐주세요. 넷째 줄.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이 주어야.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그죠? 주민은 뭐 있대요? 도시계획을 이런 내용 포함해서 짜달라. 도시계획 입안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내 조리상의 신청권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받고 거부했다면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된다. 그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고, 신청권이 있다 없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힌트 단어. 입안이라는 단어가 보면 뭐야? 법에서 주민에게 이런 거 포함해서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신청권이 있다. 그러니까 다 결론 똑같아요. 입안이라는 단어 보고 문제를 푸세요. 응?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어떤 국토의 계획 및 용행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도시계획 입안권을 위임받은 곳으로는 관할구역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 역시 또 뭐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는 주민은 뭐였대요? 똑같은 거잖아. 3번하고. 입안이란 단어 보이죠? 법에 의해서 입안 제한할 신청권이 있으니까 신청권이 있다. 여기 신청권 있다 없다 말 안 했죠? 신청권이 있으니까 신청받고 거부하는 게 뭐야? 소송 대상인 거부 처분이 되는 거지. 3, 4번이 똑같은 거죠? 옛날 이름은 도시계획구역, 지금은 도시관리계획구역. 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3, 4번. 예. 5번까지 똑같아요. 5번까지. 3, 4, 5. 응? 5번도 무슨 단어 보여요?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더니 밑에 밑줄 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응? 지금 3, 4, 5가 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응? 뭐야? 그러면 이해관계 있는 주민은 행정기관에게 도시시설 계획을 입안해달라,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응? 여기는 입안, 변경 신청권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자, 3, 4, 5번 다 똑같이 같은 논리죠? 다 공통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6번도 체크해야 돼요.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 때문에 토지 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땅도 못 파고, 그죠? 그러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무슨 권리가 있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응?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처입니다. 이 신청권 있대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6번도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7번. 7번은 원칙과 예외 이렇게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원칙 어디까지? 넷째 줄 끝쪽에까지, 밑줄 치기 직전까지 거기를 자르고 그 앞에 건 원칙 얘기예요. 아까 판례의 태도 원칙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응? 주민에게 행정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법에 규정이 있거나. 그래서 쭉 읽어봐요. 응? 첫째 줄 주민이 국토이용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고, 응? 둘째 끝에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종합성이 요구되는 계획이어서 원칙은 계획이 일단 확정되거나 후에 어떤 사정 변동이 있다고 해요.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권 인정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게 원칙 얘기예요. 그죠? 그죠? 원칙 얘기. 하지만 우리 3, 4, 5는 법에서 신청권 위반 제한 신청권 있다고 규정했으니까 그건 인정이 된 거고. 그죠? 그러나 지금 7번의 뒤쪽에 밑주신 건 법에 규정이 없지만 조리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변경 신청권을. 응? 자, 정리하자면 3, 4, 5번은 법에 신청권 있다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인정된 거고, 7번은 법에 규정이 돼 있지는 않으나 조리상 신청권 인정해 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법이 규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일정한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실적으로는 당의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될 때는 예외적으로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뭐야? 신청인에게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해 준 사례예요. 그럼 그 밑에 관련해서 사례가.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뭐 있어? 폐기물 처리 사업 하려는 사람은 먼저 뭐부터 해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제출. 자, 어디다 제출해? 환경부 장관한테. 그랬더니 환경부 장관이 승인. 환경부 장관이 뭐 해줬냐? 아, 우리 뭐 했다고 배웠어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 이거 배웠죠? 적정 통보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이라고 배웠죠. 응? 적정 통보를 받은 자만 시설 갖춰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잖아.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 땅에다가 이 땅에다가 무슨 폐기물 처리 사업하겠다고 계획서 짜가지고 낸 거예요.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 처리 관련 법 다 검토하더니 거기다가 폐기물 처리 사업하는 거 문제 없어 하고 적정 통보를 해준 거야. 그러면 이제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사업 내용은 문제 없다고 인정받았어. 이제 뭐만 갖추면 돼? 시설. 법이 요구하는 2단계 시설을 설치한 후 이제 최종 허가 신청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허가 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설을 법이 요구하는 시설 설치하여 뭐 해야 돼? 이제 허가를 신청. 그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최종 허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 그런데 A가 폐기물 처리 사업 하려는 예정 지역이죠. 이 땅이 국토부 장관에서 여기 무슨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지정이 된 곳이야. 응? 여기가 무슨 자연 보전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된 구역의 이 땅이에요. A 땅이. 그럼 우리가 생각해요. 자연 보전 지역이면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거 설치가 허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응? 이게 지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A라는 사람은 이 땅에다가 폐기물 처리 사업 하겠다고 환경부 장관한테 제출했고 환경부 장관은 사업하는 거 적정하다고 통보를 해줬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시설을 설치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될 텐데 시설 설치를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 시설 설치가 금지돼 있어요. 응? 그래서 못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폐기물 처리업 최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 그래서 뭘 요구한 거야? 이거 국토부 장관한테 신청한 거야. 나 환경부 장관부터 적정하다 사업 적정 여기서 사업하는 거 적정하다고 통보 받았으니까 시설 설치하게끔 이거는 뭐야? 바꿔달래. 자연 보전 지역에서 무슨 뭐랄까 무슨 농림 지역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시설 설치가 가능한 예를 들어 무슨 관리 지역으로 이 용도를 바꿔달라고 신청한 거예요. 용도 변경. 이게 다 계획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국토 이용 계획 바꿔달라는 거예요. 변경 신청했어. 국토부 장관한테.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했어? 안 돼. 거부한 거야. 그죠? 그랬더니 A가 거부한 행위 소송 낸 거야. 응? 응. 여기서 그러면 이 거부한 행위 소송 냈는데 1차 문제가 뭐예요? 이 거부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냐 이거잖아. 이게 변경 신청이 계획 변경 신청한 거예요. 국토 이용 계획 변경해 달라고. 응? 근데 아까 앞부분은 뭐예요? 원래 계획 변경에 행정위원장 계획 변경해 달라고 신청권 인정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 그렇죠? 그럼 신청권이 없는 자가 신청해 온 거에 대해서 거부하면 소송 대상되는 거부 처분 아닌 건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 만약에 이게 거부되면 이 사람은 여기다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결국은 적정 통보를 받았지만 이거 시설 설치를 못하면 결국 허가 신청을 못하게 되는 거고 결국 허가 못 받는 게 되는 거지. 그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최종 받으려면 이게 시설 설치가 가능해야 되거든. 가능하려면 이게 이 국토이용계획이 용도 이게 바뀌어가지고 변경돼서 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의 지역으로 변경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응?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뭐야 이거? 신청 권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신청권이 있다고 봐야 되고 신청권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쓰면 신청권이 있다라고 인정했고 신청권 있는 사람의 신청에 대한 거부 국토부 장관의 거부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그죠? 이거 인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맞춰서 다시 한번 대입시켜서 보세요.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 이 관계법령 폐기물 처리업법이야. 응? 그래서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춰서 일정한 행정처분이 뭘 의미하겠어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 환경부 장관한테 최종 폐기물 처리업 허가 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야. A가. 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 받은 자니까. 근데 이자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의 땅으로 변경해주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거는 권한자가 누구야? 환경부 장관이고 국토부 장관이야.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나 환경부 장관부터 여기 폐기물 처리 사업하는 거 적정 통보 받았으니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이 용도 지역을 변경해달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그걸 거부했어.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시설 설치 못하게 돼서 실적으로 폐기물 처리 허가 거부된 결과와 마찬가지. 거부되는 결과가 돼버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뭐가 인정된다? 응? 행정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소송 대상이들은 겁차. 이거 잘 나오는 문장. 그러면 여기서 논의를 연장해 보면, 자 이거 소송 대상인 거부 처분으로 인정했죠. 그러면 이제 소송 대상으로 받아들여서 그럼 A는 이 거부한 거 왜 위법이라고 주장할까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뭐라고 위법이라고 주장해? 거부한 거 왜 위법이라고? 응? 두 가지 실제 사안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 왜 위법이라고? 첫 번째 환경부 장관이 저 땅에다가 폐기물 처리 사업 해도 된다고 그랬어. 나는 되는 걸로 신뢰했다. 그래서 저 시설 설치하려고 다 투자까지 하고 막 계약도 맺고 했는데 이제 와서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계획을 안 바꿔주면 시설 설치 못하게 되니까 막대한 피해입니다. 뭐 주장했겠어요? 신뢰보호 위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응? 이거 주장했고 또 하나 이거 안 받고 거부해가지고 시설 설치 못하게 돼서 내가 입는 피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응? 그러면 이 국토부 장관은 거부한 거 위법 없다 그래. 왜 거부한다고 이유 붙였겠죠?
왜 그랬을까? 여기 용도 변경해서 그 계획 변경해서 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바꿔놓으면 여기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환경 오염 유발시키고 이 주변 환경에 크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 환경 보호하고 거부함으로써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하고 따져볼 때 환경 보호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상대방은 뭐야? 자기 이익 침해가 더 크다. 그래가지고 비례 원칙 위반. 응? 이 두 가지를 비례 원칙 위반. 이렇게 해서 소송 대상으로 받아들였고 상대방이 주장한 건 이렇게 두 가지 원칙 위반을 주장했어요. 결론은 이거 다 위반 아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은 그렇게 내려졌죠.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면 환경부 장관이 저 땅에다 폐기물 처리 사업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다 폐기물 처리 사업 하는 거 적정하다고 통보해줬으면 결국 여기다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토 이용 계획도 용도 토지 용도도 변경해주겠다는 약 공적 견해 표명까지 한 거냐? 이게 문제가 됐죠. 그것까지 포함돼서 한 거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래서 이와 연관돼서 꼭 같이 판례할 거 뭐 있어요? 응? 저 앞 페이지 가보세요. 앞 페이지. 앞 페이지 가면 신뢰보호 원칙 찾아서 자 2019년판 책은 48쪽에 있어요. 48쪽에 15번 판례. 48쪽에 15번 판례 찾았습니까? 응? 뭐라고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이거 누가 해줘서 사업 계획 적정 통보?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해준 조치 속에 그 토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가능한 땅으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내주겠다. 응? 근데 토지 형질 변경 허가 해주는 거는 누구의 권한인데?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야. 다른 기관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지멋대로 약속하는 거야? 안 되죠. 그래서 해당 폐기물 처리하려는 사업하려는 해당 토지에 대해 형질 변경 허가 신청해 오면 허가해 준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까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칠판에 쓴 사안이 그 밑에 같은 이치라서 내가 한 대 묶어놨어요. 응? 자, 셋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폐기물 관리 법령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적정 통보해 주는 조치와 국토이용 관리 법령에 의해 국토이용 계획 국토부 장관이 변경해 주는 건 각각 제도적 취지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해 준 조치 속에 그 사업 부지 예정 토지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하면 그거 승인해 준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신뢰보호 위반,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니까 신뢰보호 위반 아니다. 두 번째 뭐야? 이거 변경 승인해 주면 여기에 폐기물 처리시설 들어서 환경오염 시켜가지고 공익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온다.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보다 환경보호라는 공익보호가 훨씬 더 중요해서 비례원칙 위반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송에서 100%진 사건이에요. 패소한 사건. 그렇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마지막 행정계획의 마지막 판례가 하나 더 들어있죠? 뭐 있었습니까? 8번 없죠. 2018년 책엔. 자,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산업단지 뭔지 알겠죠? 곳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 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자, 그러면 키워드를 줄이면 누구냐? 자, 산업단지 내의 토지 소유자. 그죠?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 로서, 응?
토지 소유자로서 자 입주하려는 자.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뭔가 이렇게 공장 같은 거 짓고 땅도 있고 거기다가 공장 같은 거 시설 지어가지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자. 그래서 입주하려는 자. 자, 이 자는 뭐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 자, 그러면 산업단지 개발 계획.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뭐야? 변경해 달라고? 변경 신청권이 있다. 이게 중요해. 그럼 그 다음에는 얘기할 거 없죠.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다. 응? 그래서 뭐 요게 중요하겠죠? 신청권이 있다. 이거가 2017년 8월달 판례로 아직은 시험에 한 번도 안 쓰였었어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추가 2018년째 까진 사람들 추가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행정계획을 2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계획이 좀 양이 많죠? 그러면 또 쉬는 시간을 갖고 공법상 계약과 행정지도라는 주제를 묶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쉬는 시간을 가지죠.